특수전과 특수부대의 이야기. 지난 시간 정말 특수부대가 많이 발전해오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태성호 기자님 그리고 홍희범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2000년대 들어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000년대 들어서 떠오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 뭐가 있었죠? 9.11 테러 아닌가요? 맞습니다. 9.11 테러가 벌어지면서 이야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특수부대, 특수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예, 맞습니다. 영화 12 솔저스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9.11 테러로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아프가니스탄 땅을 밟은 병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CIA의 특수작전대와 그리고 소수의 미군 특수부대원들이에요. 이들이 가서 그러면 막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하는 재래식 전투를 했냐? 아닙니다. 미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점 중에 하나가 막강한 이 공군 자산이죠. 그래서 이들이 미 공군 자산을 이용해서 탈레반에 반하는 아프간 군벌과 규합을 해가지고 탈레반의 세력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의 탱크가 있다. 그럼 공중지원 불러서 파괴시키고 탈레반의 병력이 모여 있다. 그러면 영화에서 보듯이 공중지원 불러서 파괴시키고 이들이 비록 소수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전쟁의 청사진을 다시 보여주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비록 소수였지만 많은 전공을 세우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특수전의 방향도 조금씩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전이 어떻게 보면 정규전을 이끄는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특수전도 하면서 정규전에도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간 전쟁까지 이제 지나가면서 장비에 있어서도 무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 같고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 시기 중에 어떤 발전한 게 그 이전 40년 동안 벌어진 변화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특히 재미있는 게 그 이전보다 민간 업체가 주도해서 변화하는 어떤 양상이 더 거세집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군에서 이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민간 업체들이 입찰을 해요. 그럼 입찰한 다음에 군의 요구대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치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9.11 이후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민간 업체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직접 개발한 다음에 이걸 군에다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게 있네 하고 써보시고 그러면은 특수부대나 특히 특수부대에서 이거 좋네? 라고 쓰든가 이거 안 돼? 그러고 안 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군에서 주도할 때보다 어떤 장비의 진화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눈을 돌려서 우리는 어떤가?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내놓을 만합니까?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게 끝낼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일단 우리 군 특수부대의 역사에 대해서부터 좀 간단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특수부대의 시작, 그 기원을 따지자면 결국 6.25로 가야겠죠. 당시에 우리 좀 복잡한 게 우리 군이 주도한 특수전보다는 유엔군과 미군, 그러니까 유엔군에 의해서 주도된 특수전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뭐 북한 후방에 침투한다든가, 뭐 북한 바깥에 해안선 바깥에 섬들의 뭐 특수부대를 주둔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특수전을 수행을 했고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어떤 이런 특수부대들이 뭐 해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우리 군 조직이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 특수부대 전신이 되는데 이게 공수특전단이라는 조직이 이제 50년대부터 생긴 다음에 69년에 특수전사령부가 육군에 창설되면서 우리 오늘날 특전사의 모태가 됩니다. 또 육군뿐 아니라 해군도 50년대부터 수중파괴대라는 이름으로 어떤 해군 특수부대를 창설한 뒤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의 어떤 UDTC 특수전 여단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공군의 경우에는 영화 실미도로도 유명해진 684 부대라는 부대가 창설이 됐는데 근데 이거는 좀 공군의 어떤 정규적인 특수전 역사는 좀 벗어나 있는 게
원래는 대북 보복 부대였잖아요. 김일성 목 따라가는 부대. 그렇죠. 그래요. 하지만 이 부대는 결국 어떤 그 실미도 영화에서 나왔듯이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고 근데 공군 특수부대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후방 침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나도 수송기에 의존할 거라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각 군에서 이 경쟁적으로 그런 이 대응 부대, 그러니까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부대들을 경쟁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신미도가 대표적인 것이지 각 이 뭐 육군 해군도 이런 걸 만들긴 했군요. 그럼요. 그렇죠. 육군은 기존에도 있었고 해병대는 그때 망치 부대라고 새로 만들었었고 그리고 공군에는 684 부대가 있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684 부대는 비극적인 추를 맞았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어떤 공군 특수부대의 어떤 조직과 임무를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78년에 창설된 공정통제반이 어떤 시초입니다. 저희 CCT. 또 이 뉴스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실 텐데 공정부대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 군 특수부대의 역사도 거슬러 올라가면 70년을 훨씬 넘는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군의 특수부대가 언제 처음 창설이 됐느냐는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 기준이 다르긴 그건 해요. 맞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광복군이 우리 군의 이 모태니까 광복군의 특수부대가 있었으면 그게 시초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광복군의 특수부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겠어요?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부 다 광복군 자체가 특수부대 아닌가요? 특수 목적부대죠. 네, 어떻게 틀린 말은 보면. 아닙니다. 진짜. 네. 그래서 광복군에도 심지어 미국의 OSS와 협력하는 그런 부대가 있었고 그리고 영국의 SOE와 협력하는 부대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하나가 아니라 심지어 특수부대가 2개였고요. 아까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 산하 특수부대가 더 활발히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홍 편집장님이. 네. 한국군에도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활동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 특수부대가 잘 걷고 잘 쏘고 잘 뛰어다니고 산에 잘 숨는 사람은 모두 다 특수부대원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들을 투입하려면 자산이 필요합니다. 네. 공중으로 투입하려면 항공 자산이 필요하고 수중으로 침투하려면은 해상 자산이 필요하겠죠. 네. 당시 대한민국 국군엔 자산이 없었어요. 뱅크도 없었는데요, 뭐. 그래서 그들을 투입할 수 있는 수단이 아주 한정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활발히 활동한 거는 유엔군 산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에도 특수부대가 있고 정보부대가 있었지만 8240 부대처럼 유엔군의 지원을 받는 부대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특수부대도 굉장히 역사가 깊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서는 앞서서 태 기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터넷 영상들을 통해서 뭐 UDT라든지 뭐 707 좀 많이 들어본 특수부대들이 있거든요. 이 밖에도 우리나라 특수부대 뭐가 있을까요? 예, 특수부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뭐 육군의 707, 해군의 UDT, 뭐 공군의 공정통제사 그리고 뭐 너무 많죠. 뭐 경찰특공대도 있고 해양경찰특공대도 있고 그리고 이사 화방특임대가 얼마 전에 이제 확대 개편돼서 화방특임대로 돼서 자 여기서 화방부대라는 거는 화생방 사령부 예하에 있는 특수작전을 하는 특별부대를 뜻합니다. 아, 그럼 약간 독가스나 뭐 신경가스나 이런 거에 관련된 부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만약에 화생방 상황을 만든다 혹은 테러 단체에서 이 화생방 이 무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부대 중에 하나가 바로 화방 특임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들어도 생소한 부대들 아마 있으실 건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특수부대 하면 공수부대 이렇게 많이들 그랬었죠. 하셨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의 개념이 넘어오면서 일반 국민들이 현대의 가장 특수부대 이름을 많이 들은 거는요. 아덴만 여명작전.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특수부대가 저렇게 활약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죠. 예, 맞습니다. 2011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해적들에게 납부된 3호 주올리호를 구출하는 아덴만의 여명작전이죠. 상당히 어려운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구조물, 배라는 구조물이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복잡해요. 네. 그게 정말 커요. 맞아요. 망망대해에 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작전을 하는 작전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본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작전을 개시를 해서 작전을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선원 21명을 그리고 선박을 안전하게 구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군 특수부대에서 이런 정교한 작전을 해낼 수 있는 부대가 있구나. 심지어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특수 목적을 갖는 거의 뭐 전 세계 유일무이하죠. 북한이 지금 북쪽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수부대원들의 어떤 마음가짐도 다를 텐데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특수부대가 있겠죠. 있죠. 게다가 수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자, 대한민국의 군종을 나눠 보면 우리가 네. 흔히 어떻게 나눕니까? 육군, 육, 해군, 해, 공군. 공, 해병대. 해병대. 예, 이렇게 4개 군종으로 나누죠. 네. 북한군은 그럼 어떻게 나눌까요? 자, 일단 육해 공은 있겠죠? 그렇죠. 김정은 부대, 김정은 부대, 김정은. 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뭐 인민군이니까 다 김정은의 부대는 건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육군, 해군, 공군은 있고요. 네. 해병대는 없습니다. 대신에 전략군이라는 게 있고요. 특수작전군이 있습니다. 즉 특수부대만 모아놓고 이들로 군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수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들을 이렇게 이 격상을 지켜서 이들을 대우를 하고 있다. 이거를 국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정규군처럼 만드는 건가요? 정규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작전하는 부대만 따로 띄어내서 육군, 해군, 공군과 위상을 동시에 딱.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육군의 특수부대가 포함돼 있고 그렇죠. 해군에 포함돼 있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따로 뽑아내서 그만큼 수도 많다는 거겠죠. 그만큼 수도 많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지금 북한의 총 특수전 병력은 약 20만 명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들도 이제 1급 부대와 2, 3급 부대가 나뉘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특수작전군, 그러니까 11군단, 이 폭풍군단을 위주로 하는 특수작전군이 있고 그리고 정찰총국이 있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1성급, 그 2, 3성급은 정보병 부대,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따지면 사실 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북한의 특수부대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좀 하나요? 예,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재래적인 그냥 무력을 사용하는 특수부대가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이 특수작전군 내에 11군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폭풍군단, 그리고 특수작전 대대가 있는데 특수작전 대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707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참고로 2016년 청와대 세트를 지어놓고 타격을 했던 바로 그 부대가 특수작전 대대고요. 그리고 이들과는 약간 이 스타일이 다른데 정찰총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총국, 예. 정보국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어로 치면은 국군 정보사령부랑 비슷한 부대인데요. 원래 그 전에는 대남 공작을 하는 부서가 이 노동당 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당 산하의 대남 공작 부서와 그리고 북한군의 이 관련 부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국방위원회 총참모부 소속으로 되어 있죠. 이들의 임무는 평시에는 주변국에 대한 군사 정보 수집 그리고 요인 암살, 납치고요. 대동월북이라는 특이한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대동월북? 예, 말은 어려운데 즉 뭐냐 하면은 아나운서님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데려가는 작전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싫어요, 그렇죠. 싫어요. 예전에는 많았었어요. 그래서 납치됐는데 월북한 거 아니냐, 억울하다, 맞아. 우리 그렇죠. 가족은 월북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들이 벌인 일 중에 비교적 최근에 행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2010년 4월 탈북자를 위장해서 국내에 잠입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임무가 무엇이었냐? 잠입을 해서 황장엽 비서의 근황을 알아내고 그를 암살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왔는데 다행히 우리 수사기관에 걸려요. 예, 체포가 됩니다. 이제 이쪽은 진짜 갔어요. 네. 저희가 우리에 비해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특수부대 1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병력수, 우리가 가진 총 병력수의 10%가 넘는 특수전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능력은 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특수한 게 특수하지 않은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특수전 요원들을 스포츠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기도 힘들고 운용 유지도 돈이 많이 들고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총 병력수의 10%가 넘는 특수전 부대를 운영하고 그들을 잘 유지할 수 있다? 힘든 거거든요. 참고로 북한군
이 총 병력이 120만에서 130만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수전 병력은 자신들은 20만이라고 우겨요. 10% 법칙에서 벗어난 거죠. 네. 그럼 북한이 2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미국에서 일단은 특수전 병력을 알아보기 전에 미국의 총 병력이 몇 명 그죠, 정도인지 그죠. 네. 200만 명은 안 될 것 같은데 미국? 안 됩니다. 예. 40만 명? 아닙니다. 139만 명 정도 됩니다. 우와, 그래도 많네요. 근데 특수전 병력은 약 6만 명 정도예요. 그렇겠네요. 아까 10% 미만이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이치가 맞다고 하셨으니. 퍼센티지로 보면 4.3%뿐이 안 돼요. 네. 5%도 안 돼요. 그런데 6만 명이 다 전투원인이 아닙니다. 6만 명 중에 그들을 지원하는 이 특수전 소속 인원들도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대만 특수부대인 거지 특수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행정도 하고 군수 지원도 하고 그런 것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엄청나게 많이. 그것까지 다 합해서 포함해서 6만이라고요? 육만. 그렇죠. 그래서 대강 어림 잡아서 왜냐하면 특수전 병력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들 중에 진짜 문을 차고 들어가는 병력들이 몇 명이라는 거는 다 극비예요. 그런데 그냥 연구가들 사이에서 통하고서 유추해 보는 게 3분의 1 정도 될 것이다. 혹은 그거보다 작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만 명 내외? 그렇죠. 네, 이번 시간 특수전과 특수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특수전과 특수부대를 통해서 어떤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현 선생님부터 여쭤볼까요? 특수부대라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 선입관을 가지고 이건 특수부대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특수전 부대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창설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특수전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특수전 병력들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들에게 재량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 국방 안보를 가질 수 있느냐가 거기에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서요. 우리나라 H사가 보유한 로봇가 인간에게 던져줄 도구를 들고 장애물을 건너서 다리를 놓고 가서 우리 인간에게 여기 있어요 하고 던져주는 그런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기술에 그 로봇가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면 이라는 끔찍한 상상도 사실은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기원하면서 다음 이 시간 좀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